시대 유감. 안녕하세요. 시대 유감입니다. 저희 되게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우연님과 함께 오늘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너무 네. 순삭이라서. 너무 짧았죠? 네. 연휴가 있었나 지금. 근데 생각이 안 납니다. 비극적인 게 내년 설이 더 짧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벌써 진짜 우울합니다. 알고 싶지 않았는데. 네. 희망이 없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그 연휴 기간 저희 지난 회차에 저희 선재스님 맞아요. 인터뷰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선재스님 네. 사실 너무 뵙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녹음 날에 못 뵈가지고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선재스님 인터뷰 보면서 되게 와닿았던 거는 그 음식 내가 먹는 게 사실 나의 몸이라는, 그러니까 그게 곧 내가 된다는 그 부분이 너무 뜨끔했던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음식을 거의 안 해먹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올해 목표를 음식을 내가 좀 만들어 먹는 해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케미가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침 마이백 하는 것도 너무 맞아요. 재밌었고. 그것도 재밌었고. 꼭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챙겨봐 주시길. 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우연님도 올해 목표나 뭐 이런 이루고 싶은 일?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그냥 자세, 태도? 그런 생각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인데 저희 모토였던 다정하기 네. 다정하기에 대해서도 요즘에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럼 이제 마음 수련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뭔가 다정해지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숨을 참고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도 하고 있고 올해는 좀 무언가 없는 사람이 돼보자? 없는 사람이요? 약간 네. 뭔가 고집도 없고 자격지심도 없고 뭔가 내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들을 되게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 보자. 뭔가 편견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살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너무 추상적이죠. 아니요, 근데 되게 어려울 것 너무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이게 점점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겹겹이 찌들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약간 좀 솔직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좀 그런 산뜻한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거는 성격 개조해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좋은 결심? 목표인 것 같아요. 이게 나이를 먹었다라고 저도 느끼는 순간이, 물론 체력이 딸리는 순간도 있지만, 저희가 습관적으로 되게 회의하거나 막 비판하고 막 누군가를 욕하고 이런 것들이 인처럼 박혀있는 순간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님 말대로, 그러니까 나도 나의 뭐 20대 초반이나 그런 때를 생각을 하면은 조금은 더 열려있고, 원래 그래 약간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을 믿어보고 약간 이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진 거를 스스로 약간 느낄 때 약간 나이를 먹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거는 근데 약간 측정이 조금 불가능하잖아요. 뭐 이렇게 몇 킬로를 빼겠다 뭐 이런 거나 뭐 숫자로 뭘 하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올해 연말에 꼭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십시오. 꼭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체크해야 되지? 저도 우연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 다정함이라는 저희의 모토를 새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희가 나름 다정하게 이제 세상 이슈들을 좀 풀어보고 다정한 관점에서 뭔가 해설을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갖고 녹음을 한 게 이제 벌써 이제 시즌2도 15회차인데 이번에는 조금 저희가 새로운 코너? 파일럿 코너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아요. 칼럼 밑줄 긋기라는 코너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기사나 칼럼을 읽을 때 이제 어쨌든 댓글이나 반응들을 보면 제가 기자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접했던 게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일반 독자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해서 쓰는 기사와 칼럼을 구분을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칼럼이라는 글의 반응을 보면 특히 기자가 쓴 칼럼 같은 경우에는 네 일기는 네 집에 가서 써라. 약간 이런 댓글 달리는 것도 되게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칼럼은 또 저는 칼럼이 주는 그 매력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사나 이렇게 취재해서 쓰는 기사가 아니라 어떤 나의 의견이나 나의 시각이나 이런 걸 나름의 관점에서 풀어낸 칼럼을 한번 주목해보고 싶은 마음도 한켠에선 있었고,
사실 요즘 뭐 종이신문을 많이 보시진 않지만 종이신문도 기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 앞쪽에는 이제 기자들이 취재한 기사가 들어가지만 이 뒤쪽에는 보통 이제 칼럼, 기자가 쓴 칼럼도 있고 외부 이제 기고문으로 받는 칼럼들도 있고 해서 칼럼으로 이제 채워지는데 저는 가끔 이제 신문 혹은 언론의 역할이 어떤 공론장, 사회 공론장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 뒷부분에 칼럼이 있음으로써 요 신문이 완성되는 거니까 되게 기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게 파편화돼가지고 맞아요. 기사인지 칼럼인지 모르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아예 칼럼 특집 코너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기자들이 좋아하는 칼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본 칼럼 이런 걸 한번 소개해보고 좋은 글은 같이 뭐 이제 들으시는 분이 혹시 필사도 해보면 좋겠고 이런 논의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맞아요. 각자 좋아하는 칼럼을 한 2-3개씩 선정을 해봤죠. 네. 저도 칼럼 많이 보거든요. 네. 옛날부터 신문 보면 이제 칼럼면부터 먼저 보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많이 챙겨보고 그래서 국내 언론 칼럼들도 있고 외신 칼럼들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독자 입장에서는 칼럼 어떻게 읽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각 신문사 홈페이지나 포털에 어쨌든 오피니언만 또 모아놓은 그런 곳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접근성이 막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이용해서 보거나 아니면 아침에 그냥 신문 저희는 이제 다른 신문들을 스크랩해서 보니까 이제 그쵸. 그 과정에서 보게 되는데 아니면 그런 요즘에 뉴스레터 이제 이게 신문에 나온 것들 모아서 보내주는 것도 그런 칼럼들도 막 소개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좋은 칼럼들은 이제 공유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되니까 그렇게 통해서도 보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약간 굳이 글을 막 언론사 칼럼에 쓸 필요는 또 잘 못 느끼는 시대긴 하잖아요. 워낙 자기가 다 이제 1인 미디어로 블로그든 뭐 페이스북에 이제 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떤 신문 칼럼만의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제한된 그 매수가 있거든요. 신문 칼럼은. 네. 사실 길게 쓰면 좋긴 한데 저도 길게 써놓고 이렇게 짧게 쓰는 과정에서 제 생각을 조금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더 인상적인 것들,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이렇게 다시 고치고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정제된 그런 글들을 볼 수 있다는 매력이 있고요. 약간 아쉬운 거는 근데 이게 언론사들이 아직도 그 칼럼 필진을 좀 보수적으로 정한다는 느낌? 이게 맞아요. 매번 칼럼 필진 같은 거 개편이 한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언론사마다. 그러면 이제 그 누구를 우리는 이번에 뭐 모셔왔고 싫겠다 이런 것들을 신문에 내는데 최근에 막 이제 뭐 어떤 언론 그 칼럼 필진 소개 그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너무 다 남성인 거예요. 남성 교수. 그럼 좀 재미가 없고 다양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그리고 교수들도 물론 교수분들 되게 인사이트 많으신 분들 많지만 어떤 현장성 있는 또 칼럼은 그 뭐 현장에서 활동하는 뭐 시민단체 활동가나 아니면 여러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이 쓰는 게 더 현장감이 살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적절히 약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약간 좀 관성적으로 좀 그런 엘리트 중심으로 이렇게 칼럼이 좀 배분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저희 회사는 그래도 좀 다양한 편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맞아요. 다른 회사보다는. 맞아요. 네. 이제 몇 년 전에 그 저희 회사 필진 추천위원회를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젊은 여성 기자분들 비슷한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 젊은 여성 기자로 일하면서 느끼는 어떤 나의 몫 중 하나는 제 또래의 여성 필자들을 많이 발굴하는 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뭐 저희 다른 이제 로그인 콘텐츠 칼럼 만들 때도 사실 그렇게 했는데,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말씀해주신 대로 한겨레 신문이랑 경향신문이 필진 비율이 여성분들 꽤 높고, 직업군도 좀 다양한 편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칼럼을 써요. 그죠? 기자들도 이제 칼럼을 쓰는데, 저는 우연님이
쓰신 칼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좋아하는 것들, 막 공감이 되는 것들은 저도 제 나름의 SNS 막 공유도 하고 그랬었는데 막 실제로 좀 주목받고 화제되신 것도 있었죠. 근데 뭘 공유하셨어요? 나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슬기로운 기자생활 꼭지에서 내가 왜 기자가 됐나를 이제 풀어주신 그 꼭지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쵸. 그 슬기로운 기자생활이라고 이게 아까 저 칼럼 필진의 다양성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기자들 사이에서도 칼럼 필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권력이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설위원급이거나 아니면 부장들 데스크라고 하는 보통 데스크라고 하는 기사를 이제 고치고 이제 지시하는 데스크들이 쓰는 칼럼들이 있어서 사실 평기자들 칼럼 코너는 잘 없어요. 근데 요즘에 그래도 최근 몇 년 사이 언론들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코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어린 연차의 기자들이 좀 다른 시각으로 세상사에서 대해서 쓰는 그런 칼럼인데 저 나름 자부심이 있는 게 제일 오래 썼거든요. 제가 필진 중에서. 언제부터 쓰셨죠? 그래서 제가 2022년 한 중반부터 써서 올해 1월에 마지막이었으니까 그래도 한 3년 넘게 진짜 오래 쓰셨다. 예, 썼어요. 저 우연님이 정치부에서 썼던 것들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는 우연님을 모를 때여가지고 이제 그거 보면서 이분이 새로 들어오신 분이구나라고 인식했던 그 기억이 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부서가 2번 바뀌는 동안에 그걸 썼고 그리고 되게 기사로 오는 피드백이랑 다른 피드백이 많이 와서 어쨌든 독자한테 좀 친근감이 느껴지는 형식이니까 그런 되게 정성스러운 메일도 많이 받았고 피드백도 재밌었어요. 약간 계속 말을 거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제가 다루는 분야 외의 것들도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쵸. 재밌었고 되게 저한테는 좀 애정이 많이 갔던 그런 칼럼 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기사보다 칼럼을 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칼럼 쓰면 저 괜히 약간 비장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영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칼럼 쓰는 것 자체를 안 쓰고 싶다고 이제 하고 거절을 하거나 이게 피하는 기자들도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들어보면 자신을 드러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그 시각과 주장을 조금 더 날 것으로 이제 드러내야 물론 되니까. 기사도 시각과 해석과 의견이 뭐 섞여 있지만 그래도 취재를 통해 그것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칼럼은 좀 더 명확하게 그게 드러나는 글이고 나의 성격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소재를 찾으려면 뭐 이게 남들 다 하는 소리를 안 쓰려면 제가 많이 취재하고 제가 많이 얘기를 듣고 경험을 해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그 기자의 시각, 기자의 되게 개인적인 내밀한 경험 이런 것들도 많이 공개되기도 하고. 그 좀 부담스럽죠, 사실 내 의견을 요즘 시대에 낸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네, 너무 무섭고 뭐 이게 다 남아 있는 거고 어쨌든 온라인이든 뭐든 이렇게 다 남아서 내 이때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공표를 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약간 올릴 때는 조금 눈 감고 올렸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다. 약간 뭐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쓰다가도 이제 막판에는 안 읽겠지 이러면서 약간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를 아무튼 좀 부담스러워하면 칼럼은 되게 부담스러운 글인 것 같아요. 제가 완전 기자 초년차 때 정치부 저도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원들이 돌아가면서 현장 칼럼을 길지는 않았어요. 이게 원고지 200자 기준으로 5매였으니까 한 1000자 이내로 써야 되는 칼럼이 있었는데 그 사실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년차가 국회에서 돌아가는 정무적인 어떤 일이나 뭐 어떤 입법이나 이 법안 정책에 대해서 내 목소리로 칼럼을 쓰는 게 사실 저는 쉽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때 진짜 준비했는데도 그 마감 시간까지 제가 마감을 못 지어가지고 그때 저희 정치부장이 다야 내가 쓸게 하고 거의 부정이 써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첫 경험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약간 공포심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연차가 쌓여가는 동안은 이제 다른 분들의 좋은 칼럼도 조금 더 많이 읽어보자. 이런 좀 결심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 이번 코너에서는 저희가 각각 뽑은 좋은 칼럼. 근데 이제 최근 3개월 언론사에서 나온 칼럼들 중에 각자가 조금 좋았던 거 꼽고 왜 좋은지, 그 관련 이슈는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밑줄 그은 문장은 뭐였는지 이런 걸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일단 의리상 저희 회사 한겨레 신문사에 실렸던 기고문을 하나, 외부 필자의 기고문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는 어떤 분이 쓰셨냐면 임윤옥 성평등 노동연구소 소소라는 곳의 소장님이 써주신 기고문이고, 이 소장님이 사실 이 여성 노동 쪽 운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그 사실상 정년 퇴임하시고 또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약간 정말 옛날에 우리 운동하시던 분들이 공장에 취업해가지고 이제 여공들 상대로 조직하고 거의 이러셨던 약간 역사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최근에 써주신 칼럼이 전 되게 좋았어요. 이게 뭐냐면 쿠팡 없이 어떻게 애를 키웠냐고 묻는 딸에게 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네. 제가 이 칼럼을 선정을 하고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저희 시대뉴감에서도 쿠팡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다뤘잖아요. 또 제가 취재를 하고 있었기도 했고. 근데 이 쿠팡을 얘기를 하면 저희가 주로 얘기한 게 어쨌든 개인정보 그 유출과 산업재해, 노동자 노동권 문제였는데, 거기서 짚어보지 못한, 대다수의 많은 언론들이 짚어보지 못한 관점으로 쿠팡 사태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게 하는 칼럼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직접 손주 육아를 적극 돕고 계시는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쓰신 기고문인데, 최근에 열린 쿠팡을 둘러싸고 쿠팡의 성장 이면에 여성의 돌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삭제되어 있나를 좀 논의해보는 토론회가 열렸고, 그 토론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써주신 그런 기고문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조금 이슈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쿠팡을 제재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라는 그 언론 보도들이 쏟아질 때 가장 많이 사례로 등장하신 분들이 워킹맘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회 국민청원도 올라왔었어요. 왜냐면 그분은 맞벌이를 하고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인데, 아이들 준비물을 사실 불시에 챙기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쿠팡의 새벽 배송밖에 없다. 그래서 좀 늦게 퇴근하고 겨우 우리가 준비물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쿠팡 새벽 배송인데, 이걸 없애버리면 워킹맘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실제로 또 이 소비자의 편리함을 되게 강조하는 기사들 중에서는 워킹맘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결국 쿠팡이 왜 초반에 특히 성장할 때는 생필품, 뭐 기저귀, 생수 이런 것들을 이제 배달을 하면 새벽에 집 앞으로 배달을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이런 그 가정 내 돌봄, 가사, 재생산 노동을 주로 하는 게 아직은 이제 여성들이 압도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 이 여성의 독박 돌봄 노동 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성장한 쿠팡인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관점이나 논의를 놓치고 있는지 다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칼럼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요거를 다룬 토론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발제자로 참여해주신 이제 윤보라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님께서 요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공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쿠팡의 성공은 한국의 구체적인 재생산 위기의 단면들이 자본의 데이터로 치환됐다. 그리고 우리가 돌봄이나 삶의 재생산 토대가 이윤 창출 구조로 포섭됐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가 사실 소비자로서의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민인 동시에 소비자인데, 이 쿠팡 논의를 보면은 되게 소비자 정체성만 굉장히 부각이 되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쿠팡이 이렇게 성장할 동안 쿠팡에 사실 우리가 새벽 배송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되려면 우리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뭔가 조금 더 이 재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작업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이제 시민으로서 그런 권리를 요구하기보다는 쿠팡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새벽 배송 어떤 이런 기업이 나오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치환됐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맞아요. 노동시간 줄여주세요. 더 빨리 퇴근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그냥 쿠팡에서 이거 사서 새벽 배송으로 하지. 근데 이렇게 편리한 걸 왜 없애려고 해? 라는 논의로만 이제 된 점을 조금 비판하는 그런 칼럼이었고,
왜 우리는 이런 불편함을 시민으로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쓰는 행위로서만 해결하는데 그치게 됐는가. 이걸 지적한 부분이 되게 인상 깊고 이 칼럼에도 되게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어서 조금 차분히 일독을 좀 권하는 그런 칼럼이고요. 네. 제가 밑줄을 긋고 싶은 부분이 조금 긴데 요거 그냥 읽어드릴게요. 한번. 쿠팡의 급격한 성장세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소비 방식의 변화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쿠팡이 절실한 딸의 사례처럼 쿠팡의 급속한 성장의 이유는 장시간 노동과 시간 빈곤, 젠더화한 돌봄이라는 한국 노동사회 구조와 돌봄 불평등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워킹맘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심야 새벽 배송이 아니라 시간과 돌봄권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 빈곤과 돌봄 위기의 문제는 쿠팡 장보기, 로켓 배송이라는 개인화, 파편화된 구매 행위로 치환되고 시장을 통해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 것처럼 은폐되고 있다.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서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을 잘 짚어주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이게 근데 네. 약간 제목이 또 클릭하고 싶었던 제목이었어요. 그쵸. 쿠팡 없이 어떻게 애를 네. 키웠냐고 묻는 딸에게. 그쵸. 저도 근데 사실 저희 회사 거로 골라왔는데 저희 다 의린 네. 또 약간 이것도 여성 노동과 관련된 건데 네. 그 여성학자 권김현영 선생님의 함께 먹는 밥이 교육이 되는 시간이라는 칼럼이 있고요. 네. 이거는 그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다룬 칼럼인데요. 저도 사실 교육 담당 기자라서 제가 네. 취재하는 범위에 있는데 좀 제가 놓쳤던 점을 좀 짚어준 칼럼이라서 약간 반성하는 의미에서 갖고 와봤고 이게 그러니까 제목처럼 이게 학교 급식 문제가 사실은 노동 처우를 이제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교육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거를 짚은 칼럼이에요. 근데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뭐냐면 이게 지난달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데 이게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을 법으로 이제 명시하는 그런 개정안이에요. 그래서 학교 급식 종사자가 누구인지 정의를 넣고 그리고 노동자 1인당 적정한 그 식수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배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법에다가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 이 급식 노동이 권김현영 선생님이 짚은 내용이 뭐냐면 이게 학교 급식이 막 90년대부터 확대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여성의 이런 가사 부담을 좀 완화한다. 그러니까 급식 도시락 싸지 말고 급식 제공하겠다 이러면서 확대가 된 건데 그 과정에서 이거를 그 엄마들이 약간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자리로 홍보를 했고 그 결과 이 급식 노동이라는 게 마치 집에서 하던 일을 그냥 돈 받고 좀 하는 약간 더 용이한 일처럼 인식이 되면서 이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 이런 것들이 다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급식 노동도 저도 이제 몇 번 기사로 썼는데 이게 산재율도 되게 높고 이게 건설업 산재율보다 높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 이 조리흉이라고 이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로 그 폐암의 회암 위험이 네. 되게 높은데 산재 승인 받은 조리 노동자가 178명이고 이것도 아마 근데 2021년도부터인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첫 산재를 네. 인정받은 게. 그리고 그중에서 사망자가 15명이고요. 이렇게 환경은 안 좋은데 이렇게 처우는 좋지 않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신규 채용 미달률이 30%였고요. 이게 전형적으로 여성들이 종사하는 그런 돌봄 노동, 맞아요. 되게 처우 안 좋고 위험하고, 저임금 막 이런 네. 그 특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법안을 막 통과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막 여기저기서 많이 했는데 사실 좀 어려웠어요. 통과까지. 이게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좀 반대를 했고 그 반대하는 근거를 든 게 또 전교조나 이런 다른 교사 노조나 이런 교원단체들의 반대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정안이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목표인데 그 법의 취지랑 안전보장 이런 거랑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노동자 안전 문제는 다른 그 노동 관련 법인 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데서 다뤄야 된다. 학교급식법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사실 이면을 보면 이게 약간 그 항상 교육계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그 갈등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업무에도 약간 네, 예를 들면 뭐 이게 교사 단체들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걸 개정을 해서 이 조리실무사의 안전 권리를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그러면 급식실에서 나중에 산재가 발생하면 이거는 영양교사의 또 책임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우려를 계속 표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떠맡는. 근데 영양교사는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영양교사일 뿐이다. 교육 활동을 하는 사람이지 이걸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넘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인데 근데 사실 막 야당에서도 그래서 막 전교조에서도 반대한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좋은 그 건강한 학교 급식 제공이라는 요 취지와는 안 맞는다. 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사실 이 급식실이라는 데가 되게 특수한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안법에 뭐 급식실이 들어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약간 그 법 체계 자체가 만들어진 게 이 보통 작업장에 있는 노동자 위주로 만들어져가지고 이 급식실에서 아까 제가 말한 그 폐암 유발 원인으로 꼽히는 그 조리흉 그게 이 유해인자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산안법으로 따졌을 때 사업주는 교육청인데요. 근데 사실상 그 안에서 또 안전관리를 하고 막 이런 거는 운영을 하고 이런 것도 개별 학교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법에 좀 명확히 명시돼야 될 필요성은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이게 약간 사각지대였던 거죠. 이 법안을 어쨌든 개정해서 이런 안전관리 체계를 만드는 거는 저는 타당하다고 봤고 그리고 어쨌든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거는 급식 질이 좋아지는데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 칼럼은 짚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급식은 이 교육의 일환이다 이런 게 이번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좀 주목해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밥상에 오른 음식을 누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었는지를 아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다 이런 거를 짚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럼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밥을 짓는 손을 통해 타인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혐오에 맞서는 가장 일상적인 교육일지 모른다.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의 풍경 또한 다르지 않다. 급식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그 노동이 존중받으며 아이들이 그 과정을 통해 관계와 책임을 배우는 학교 그것이 바로 급식이 교육이 되는 사회다.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연대와 협동의 의미를 알게 하는 교육은 교실뿐만 아니라 급식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차별 혐오 얘기한 이유는 그 중국 연변대 졸업식에서 그 급식 노동자가 했던 연설이 우리나라에 막 기사로도 알려져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이때 막 댓글이 막 다 공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밥 잘 먹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혐오와 차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급식이 교육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아는 것들도 교육이다 이런 점을 짚어줘서 이 칼럼을 골라왔습니다. 저는 두 번째는 이제 기자가 쓴 칼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저도 우연님 추천 방금 들으면서 생각한 게 결국 우리가 지금 취재하는 분야에 맞닿아 있는 칼럼이 와닿을 수밖에 아무래도,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로 갖고 온 칼럼은 그 현대차의 피지컬 AI죠. 그 아틀라스 도입에 대해 쓴 칼럼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는 아니고 경향신문의 이제 김민아 전 기자시고 지금 김민아 칼럼니스트라는 이제 직함으로 계속 쓰시더라고요. 이분이 경향신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신 그리고 뭐 여성 최초로 편집국장도 지내시고 이제 이런 선배신데 그 이분이 쓰는 칼럼에 어쨌든 여성으로서의 관점이 계속 좀 들어가 있어서 제가 되게 좀 즐겨 읽는 칼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 핫했던 이 현대차 아틀라스 관련해서 쓰시면서 저희가 좀 놓치기 쉬운 지점을 또 되게 날카롭게 좀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제목은 아틀라스는 사람을 떠받칠 수 있을까라는 칼럼입니다. 이게 뭐 너무 이거는 사실 들으시는 분들도 잘 아실 텐데 현대차가 이제 CES에서 아틀라스를 처음 선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노조가 뭔가 이를 반대한다라는 성명이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현대차 노조에 악플이 또 쏟아졌잖아요. 근데 사실 그 현대차 노조의 성명을 좀 뜯어보면 우리는 기계 다 부셔버릴 거고 AI 절대 안 되고 막 이런 러다이트 운동을 할 거야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현대차 내부에서 이제 단체 협약으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그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노사의 합의하에 그 다음에 신기술을 도입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회사에서는 단체 협약이 되게 중요한 규칙이잖아요. 노와 사 측이. 그래서 그 사실 성명을 뜯어보면은
우리가 맺고 있는 단체 협약 알지? 그러니까 너네 회사 우리 단체 협약 준수하도록 해. 약간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주로 이제 뭐 보수지나 경제지를 중심으로 현대차 노조는 거의 러다이트 운동을 하는 수준이다. 약간 거의 그런 프레임으로 잡혀서 기사가 나갔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이 시대도 따라잡지 못한 어떤 구식의 얘기를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반응이 가서 제가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렇게 막 노조 공격용으로 쓰였던 그 프레임을 좀 되게 꼬집으면서 이 칼럼은 사실 그 AI 흐름이 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 인간이니까. 왜 이런 흐름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것이 좀 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AI에 구별돼가지고 그런 거를 저는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들을 되게 좀 잘 정리해 주신 칼럼이라 좀 공부하면서, 또 공감하면서 읽었던 칼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이게 경향신문 지면에 실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길이가 꽤 길어서 이 안에 좀 전문가 취재도 본인이 직접 하시고 막 책도 풍부하게 인용을 해주셔서 뭔가 이 이슈를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읽으면 되게 도움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고요.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근데 자본주의 사회가 만능이 아닌 걸 알고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는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특히 이제 분들을 만나거나 할 때는 정말 생산성과 효율성이 이 최상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실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도 되게 AI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한국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는데 근데 제가 이 칼럼에서 좋았던 건 그러니까 보통 저희 막 유튜브, SNS 커뮤니티 이런 걸 보면은 가끔은 되게 우리가 정말 자본을 숭배하고 있구나라고까지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가치가 그냥 사실 돈으로만 설명되는 것에 저는 약간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빠질 수 있는 관념을 그 기자 특유의 약간 날카로운 시선으로 좀 파회시켜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게 비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발 딛고 서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니?라고 좀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조금 인용을 좀 해보면은 요런 부분이 있었어요. 현대차가 미국 공장에 아틀라스를 배치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경우 국내 공장 물량까지 빼갈 가능성이 있다. 이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문제다. 노조는 따지고 요구하고 협상할 권리가 있다. 로봇이 미래를 상징하는 것도 노조가 과거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까 저희가 왜 칼럼을 쓰면 그 기자의 개인의 시각을 되게 진짜 전면에 드러내는 거여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런 이 세상의 이 대세의 시각에서 이게 두들겨 맞을 수 있을 법한 어떤 이 문장을 그냥 진짜 담담하고 건조하게 쓰시는 게 전 너무 좋았고 일침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현대차 주가에 일희일비하는 당신의 일자리는 안전할까? 약간 이런 일침도 있고 또 현실을 좀 되게 잘 지적해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현대차 노조는 목소리라도 내보지만 수많은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은 비명조차 질러보지 못한 채 밀려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사실 잘 보이지 않는 목소리들까지 좀 짚어주시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고 좀 인용하신 글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이제 2024년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울루, 사이먼 존슨 이 공동 수상자의 조언을 인용해서 이 조언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쓰신 권력과 진보라는 책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 책의 문장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광범위한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다. 그렇게 되느냐 아니냐는 사회가 내리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선택의 결과다. 라고 짚어주셔서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AI가 오는 흐름이야 뭐 그거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게 닥쳐오는 걸 보면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선택을 해야 어쨌든 인간들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잘 짚어준 설득력 있게 짚어준 칼럼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냥 덧붙여 혹시 저희 걸 듣는 분들 중에 사실 10대 학생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논술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자 칼럼 읽는 게
그 논리 키우는데 제가 되게 좋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이 현안에 대해 좀 날카롭게 짚어주신 거라서 네.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연님은요? 뉴욕타임스 칼럼 갖고 왔는데 짧게 설명하면 요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그때 클릭했거든요. 네. The Harry Potter Generation Needs to Grow. 그러니까 해리포터 세대는 이제 어른이 될 때라는 칼럼인데, 그러니까 제가 해리포터 세대거든요. 나이가 그렇죠. 똑같아요. 그 영화 기준으로. 11살 때 그 11살 친구들의 마법사의 돌이 개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리포터의 영향력이 지금 내년에 뭐 해리포터 드라마 시리즈도 나온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떤 밀레니얼 세대만의 전유물로 지금 취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창 그 틱톡이나 이런 데서 약간 젠지라고 하죠. 그 Z세대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를 조롱하는 그런 영상이 많이 나왔어요. 해리포터 좋아한다고. 근데 막 똑같은 판타지 사실 작품 중에서도 뭐 나니아 연대기,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은 사실 막 그게 또 밀레니얼 세대만이 좋아했다 이렇게 뭔가 특정 세대랑 연관 지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왜 이게 연관 지어질까를 이 칼럼을 쓰신 분은 이제 루이즈 페리라는 이 저널리스트는 그거를 고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흥했던 이유가 그 약간 90년대 낙관적인 그런 자유주의 분위기랑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법 세계에서 되게 좋은 사람은 뭐 표현의 자유나 관용이나 비폭력 같은 가치관, 그런 자유주의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런 선한 마법사들이 이 머글 출신을 배제하는 되게 순혈 우월주의 정권을 세우려는 그 볼드모트 같은 악한 마법사랑 싸운다. 이게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적 모습에 공감을 하고 자라났는데 지금 세대들은, 그 뒷세대들은 사실 여기에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금융위기 2008년 그런 것도 겪었고, 그리고 지금 막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이런 정치적인 막 양극화 현상에서 뭔가 이런 낙관적인 걸 믿지 않는 세대들, 그래서 이 해리포터 세계관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막 이 칼럼은 써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약간 좌파든 우파든 약간 이런 비폭력적인 그런 거에 공감하기보다는 조금 급진화되는 성향도 있다고 이렇게 짚으면서, 예를 들면 그 찰리 커크라는 극우 인사가 이제 암살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잘 됐다, 뭐 기뻐한다던가 아니면 막 뭐 약간 냉담하거나 이런 반응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 폭력은 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자도 저랑 같은 세대인 것 같은데, 이런 우리 세대가 이렇게 낙관했던 것들은 네. 너무, 그러니까 약간 환상이었다? 그러니까 약간 너무 이런 단순하고 좋은 거를 바랬던 그 시절이 뭔가 지나간 걸 약간 시니컬하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빗줄 그으면, 나는 롤링이 제시한 마법적 물건 중 하나는 에리세드의 거울이다. 마음속 가장 깊은 욕망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해리는 가족을 본다. 덤블도어는 경고한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것이 현실인지조차 모른 채 미쳐버리기도 한다. 나는 이제 해리포터 책 자체가 우리 세대에게 그런 에리세드의 거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현실이길 바랐던 세계를 그건 비춰줬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으로 단순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꿈 깨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적인 관점이 담긴 칼럼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칼럼보다 댓글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댓글들에 막 이제 여러 가지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뭐 그럼 젠지를 대표하는 문학은 뭐가 될까? 이런 질문을 댓글 위에다가 이 칼럼니스트가 물었는데 사람들이 헝거 게임을 꼽더라고요. 완전 이거는 세계관이 반대거든요. 그러네요. 네, 독재 국가에서 막 이 반란 세력을 이 권력이 막으려고 10대들끼리 서로 죽이는 이런 생존 게임을 벌이게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은 소녀가 이 혁명의 상징이 되어가는 건데, 약간 이건 폭력의 세계관이잖아요. 그 아까 말한 비폭력의 해리포터의 세계관은 또 다르잖아요. 약간 이게 젠지를 상징하는 문학이다, 이런 얘기들 수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막 밀레니얼들이 와서 그래도 우리 포기하면 안 돼.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지금 세상이 되게 미쳐가고 막 민주주의가 막 흔들리고 있지만 이 저널리스트가 마지막 끝맺음 한 것처럼 이렇게 너무 사실이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끝내지 말자고, 우리 계속 이상을 추구하자, 해리포터처럼.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달려가지고 되게 그 댓글 읽는 재미가 좀 있었던 칼럼이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각자 2개씩 칼럼을 좀 꼽아봤는데요. 제가 여기서 소개하지 못해 하나 안타까운 거는 한겨레 신문에 이제 노회찬 재단과 함께하는 6411의 목소리라는 아이의 코너, 정기 코너가 있어요. 이게 그냥 정말 각 지에서 각자의 삶에 노동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싣는 칼럼이어서 요거는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되게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네. 우연님 오늘 파일럿 코너 어땠어요, 저희? 저 되게 재밌었어요. 약간 약간 이슈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루는 것도 재밌었고 요즘에 좀 글의 힘이 약간 약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맞아요. 옛날처럼 막 글로 논쟁하고 막 화두를 던지고 막 이런 시대가 가능할까? 지금은 다 이렇게 확증 편향적으로 본인들이 정보를 이제 얻는 시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글에서 서로 만나고 사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오늘 이런 칼럼들 저도 읽어보고 공유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만든 것 같아서 여전히 글은 되게 가능성이 많은 매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준비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덕분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더 여러 다양한 칼럼들을 읽어보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 저희가 다음 회차에는 또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이슈를 조금 더 다정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테지만 가끔 이렇게 또 파일럿 코너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있으면 계속 하는 걸로. 반응 주세요. 네.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